이게 진짜인가요? 르네상스의 본고장,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자란 정통파 천재 화가가 있었습니다. 유서 깊은 예술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붓과 물감을 장난감 삼아 자란 그녀. 그녀의 미래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죠. 고전 화풍의 대를 잇고 유럽 예술계의 정점에 서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예술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낯선 동양의 나라,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림이 숨을 쉬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이 배우게 됩니다. 피렌체의 붓은 왜 서울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녀는 왜 천년 전통의 가문을 뒤로하고 서울의 한옥 골목에 붓을 꽂았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제 캠퍼스 위에 붓을 대는 손이 멈췄습니다. 25년을 쏟아부은 예술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전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갈증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제 이름은 엘리사 안젤리.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제는 한국 서울에서 작업하는 화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르네상스의 도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 도시에서 저는 화가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붓을 쥐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게 그림은 언어였고 감정이었고 살아 숨쉬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랑은 점점 의무가 되었고 명문 예술가, 집안의 막내딸이라는 타이틀은 저를 작가가 아닌 재연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4대째 이어온 고전 회화의 정통을 자랑하는 화가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 바티칸의 미술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고 아버지는 유럽 왕실의 의뢰로 그림을 그리셨죠. 언니는 밀라노 국립미술관의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고 오빠는 로마의 국립미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저는 당연히 고전 화풍을 계승해야 했고 현대미술은 부드럽지 못한 격으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그림에 심장이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백 년 된 기법 수천 번. 반복된 붓질 속에서 저라는 사람은 점점 지워져 갔고 캠퍼스 위엔 기술만 남았습니다. 정작 저 자신의 감정과 언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저를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림을 가둔 걸까요? 그 혼란의 와중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열리는 국제예술박람회 비엔날레 아르테 피렌체에서 저는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럽의 작가들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눈길을 끄는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 현대미술 특별전이라고 적힌 그 부스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색과 구성 그리고 선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그림. 완벽한 구도와 원근법은 없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서와 호흡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작품 앞에서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얀 여백의 붉은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그림이었는데 마치 고요한 밤의 외침처럼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한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담당 큐레이터가 알려주었고 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고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단기 연수 형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서울의 모 대학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한 학기 동안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현대미술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탐방이라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전통의 틀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기법이 아닌 감정을 그리고 싶었고 피렌체의 공기가 아닌 다른 숨결 속에서 다시 그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이질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유럽과는 다른 리듬, 다른 색감, 다른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어쩌면 처음 붓을 쥐었을 때의 그것과 닮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통 민화와 현대 설치 미술을 접목한 젊은 작가 민경우. 그는 제가 찾고 있었던 감정의 언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말 그대로 감각의 홍수였습니다. 도시의 리듬은 놀랄 만큼 빠르면서도 어딘가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유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그러나 그 낯선 흐름 속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도로의 질서, 지하철의 안내방송,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모든 것이 제 안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듯 했어요. 서울의 대학 교류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더 진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지도 교수는 한국 전통회화 전공자셨고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의 관심을 가장 끈 사람은 단연코 민경우였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대학의 작은 세미나실에서 열렸던 전통과 현대 미술의 융합 세션이었습니다. 경우 씨는 민화 속 호랑이를 현대 설치물로 재구성한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화의 호랑이는 무섭기보단 익살스럽죠.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권위를 풍자하고 동시에 일상 속 신비를 담아낸 방식입니다. 저는 이 호랑이를 통해 지금의 시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술은 단지 시각적인 기교가 아닌 삶의 방식 그 자체였던 것이죠. 경우 씨의 작품은 그가 겪은 현실과 감정,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었고 그 언어는 국경을 초월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에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 감정 제가 꼭 알고 싶어요. 그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이 사람을 숨쉬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술이죠. 그 이후 우리는 종종 작업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우 씨는 서울의 오래된 골목, 낡은 한옥, 재래시장의 풍경을 그리듯 담은 스케치를 보여주며 한국의 일상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를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보여준 한옥 작업실이었습니다. 서울의 종로구 한복판,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한옥이었죠. 그는 그곳을 개조해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호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 천장에 걸린 LED 조명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 펼쳐진 붓과 먹물. 그 공간은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 도시와 이 사람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인사동 골목을 거닐며 민화용품을 사기도 했고 어떤 날은 망원시장 근처의 찻집에서 조용히 스케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매 순간이 그림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가문의 전통을 묻지 않았고 정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스스로의 감정을 묻고 그 감정을 작품에 담아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행복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제 가문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안젤리 가문이 운영하는 예술재단의 후계자로서 저에게 정식으로 귀국과 승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다시 피렌체로 돌아가야 할까요? 전통을 계승하고 가문을 지키는 것이 과연 제 인생의 전부일까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분명히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제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이메일을 처음 열어보았을 때 솔직히 말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귀국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 오랜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명령,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가 동시에 밀려들었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한국에서의 이 시간은 단지 도피였던 건 아닐까? 서울의 한옥 작업실에 앉아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경우 씨와 함께 준비 중이던 공동 전시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각자의 감정을 담은 신작을 구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경우 씨에게 이탈리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제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저를 후계자로 정식 임명했어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당신이 그곳에서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그림이 지금처럼 살아 숨쉰 적이 있었나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캠퍼스를 마주한 채 온몸으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영감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진짜 저를 찾아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전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또다시 엘리사 안젤리가 아닌 안젤리 가문의 후계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공동 전시회 준비를 위해 경우 씨와 함께 전통공예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전시실에 걸려있던 조선시대 병풍 그림. 먹선 하나, 여백 하나에 담긴 농도와 침묵. 그것을 보고 있던 제 입에서 무심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그림이라기보다 기도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경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병풍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물관 해설사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회화에는 정을 담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기 위해 그리는 게 아니라 느끼기 위해 그리는 거죠. 그래서 붓 한 번을 휘두르기까지 며칠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렌체에서 배운 기술과 전통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저의 정을 담을 수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 경우 씨와의 만남, 한국 미술 속의 여백과 침묵은 제게 처음으로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작업실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오해를 겪게 됩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저는 먹던 중 불편함을 느꼈고 이를 알아챈 경우 씨가 혹시 무슨 문제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머리가 어지럽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바로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지금 바로 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오히려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쉽게 말해도 되는 걸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저는 괜히 경우 씨에게 예민하게 반응했고 작은 언쟁 끝에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병원 예약해놨어요. 같이 가요. 한국은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그가 안내해준 동네의 작은 병원은 깔끔했고 의료진은 무척 친절했으며 진료도 신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진료비는 제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죠. 그곳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두통으로 병원에 가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비용은?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게 일상이에요.
남 걱정하는 것도요. 그 순간 전날의 제 오해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적인 경계를 넘은 것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표현 방식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이라는 감정은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면 때때로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경우 씨가 저를 위해 말없이 준비해온 많은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작업실에 필요한 재료를 사다 주던 모습,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조용히 국을 끓여준 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예술을 당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라고 말해준 그 순간들. 전시회 준비는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저와 민경우 씨는 마침내 공동 전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음, 두 개의 소리,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감정이 만나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였죠.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피렌체의 고전적인 색채와 서울의 섬세한 감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어진다는 개념. 그것이야말로 제가 예술에서 찾고 싶었던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습니다. 전시를 하루 앞둔 밤, 저는 그간 작업해온 대표작 앞에 앉았습니다. 작품 제목은 서울의 여백. 붓질 하나 없이 하얀 여백이 중심을 이루고 그 가장자리에는 흑백으로 그린 피렌체의 거리와 서울의 한옥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중심을 가득 채우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여백 안에 관람자의 감정이 머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그림으로 처음으로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전시 당일 작은 한옥 갤러리는 많은 관람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 미술계 인사들뿐 아니라 외국 대사관, 해외 갤러리 대표들까지 참석해 주셨죠. 그중 몇몇 분은 피렌체에서 제 작업을 알고 있는 분들이었고 한참 제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끝난 후 서울의 한 문화재단에서는 저에게 정식으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 작가들과 장기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피렌체의 가족들에게 화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문이 저를 어떻게 키워왔는지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예술은 기술이 아닌 감정이라는 걸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남겠습니다. 그 누구도 당장 이해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으며 오빠와 언니는 처음으로 긴 침묵 끝에 그래, 너의 선택이니 존중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경우 씨와 함께 그 밤 서울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조명 아래 비치는 그의 그림자가 저의 그림자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구나. 한 달 뒤 저는 종로의 한옥 작업실에 엘리사 스튜디오 서울이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피렌체의 붓은 여전히 제 손에 있지만 이제 그 붓끝은 서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계절, 사람들,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만큼 숨막히는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길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곳에서 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서울에서 예술을 다시 시작한 엘리사 안젤리 드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만의 한국 이야기를 제보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그려나갑시다.